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심사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이 된다. 그런데 조대지 변호사. 네. 언론에서 이제 누가 영장심사 판사가 되느냐에 대해서 조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누가 그거를 판사가 누군지를 본 게 최근 들어서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거의 실시간 검색어를 뭐 장식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래요? 예. 지금도 뭐 아까까지도 들어올 때만 보더라도 그렇게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뭐 국민적인 관심사가 이렇게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게 일선에서 변호사 업무 보실 때 영장을 누가 심사하느냐를 중요하게 작용합니까?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재판장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받는 면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재판장들이 전부 다 법의 중립성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송경호 판사인데 이분도 오랫동안 판사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면에 누구를 기존에 구속했고 기각을 했느냐가 언론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너무 심하게 간섭하는 건 아니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판사 성향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기각되기도 하고 또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 입장에서는 어찌되고 판사가 계속적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판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인권보호 측면에서 피의자들을 어떻게 이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인권보호 측면에서 이끌어갈지 이 부분은 또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사진으로 정경심 교수의 눈 위에만 찍힌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영장 심사를 받으려면은 법원의 포트라인을 어쩔 수 없이 걷어야 되는 건데 이준석 최고께서 보시기에는 글쎄요. 그동안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일 그 포토라인이 있는 걸 알면서 거기에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어쨌든 법원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출석 방식이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은 뭐 특별 대우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피의자들이 다 받는 그 대우를 그대로 받을 것은 이제 예상되고요. 저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내일 법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집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집회? 예, 근데 그게 뭐 어느 규모로 이제 진행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도 이런 어떤 사실 뭐 팬클럽이어야 될지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경심 교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뭐 새로운 문화이면서도 우려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 대해서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기를 어떤 재판이든지 간에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장심사마저도 제 생각에는 정치적 그런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게 뭐 원래 법원 100m 안에서는 시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500m 거리를 하더라도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사실 안에 소리가 들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런 집회가 있다면은 나중에 그것이 영향을 끼쳤다라는 정치적 논란의 하나 또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집회를 하신 분들이 뭐 다소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장현찬 평론가 내일 오전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보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 저희가 늘 보던 장면 기자들이 서 있고 거기에 검색대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 예외가 없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렇고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데 비공개로 이를테면 검찰 비공개 수사받을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통과해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법원에서 사생활 보호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정경심 교수의 어떤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끔 별도의 조치를 취해준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특혜 논란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의 인권 수사 강화해서 비공개 전환하는 것과는 별개로 법원은 아직까지 기존의 원칙을 그대로 지킨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아마 출석을 하게 되면 모든 출입구마다 기자들, 취재진이 아마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이 될 것이고 다만 얼굴 같은 신상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된 채 공개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에게 정경심 교수가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조금 보여질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최근 조국 전 장관의 남동생은 추가 소환 조사받을 때 휠체어 타고 등장했잖아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뇌경색, 뇌종양 등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이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취해진 사이에서 걸어 들어갈 것인가. 예. 만약 좀 우리가 그냥 겉보기로 봤을 때 너무나 건강해 보이는 상태로 걸어 들어간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만약 조국 전 장관의 남동생처럼 휠체어나 다른 어떤 의료 보조기구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걸 또 일부에서는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것이다. 마치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재벌가가 영장 심사 나올 때 다 휠체어 타는 것처럼 예. 그런 비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정 교수 측에서도 내일의 등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심이 상당히 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변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국 전 장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자가 몇 시에 오느냐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려줘도 상관이 없다는 뜻인데 정경심 교수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까? 일단은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 갖고 먼저 고민을 했었을 것이고요. 아. 그리고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는 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석을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단서가 오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나왔거든요. 오늘 조국 교수랑 같이 외출을 했었거든요. 네. 같이 외출을 했었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조국 교수만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호인과 정경심 교수는 상의를 하고 있었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변론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 출석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저 영상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집에서 나왔다가 들어가는 장면이 언론에 좀 포착이 됐는데 그 영상 좀 잠깐 좀 볼까요? 뭐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안 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십니까? 서울대 복직 관련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소환 혹시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 정경심 교수님 어디 계시나요? 교수님, 정경심 교수님은 어디로 가신 겁니까? 한 말씀만 과도한 취재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지만 여전히 집 앞에는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오전에 나갈 때도 아마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준석 최고님, 지금 검찰도 그렇고 조국 장관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최대 지금 분수령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여권에서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보호를 하는 주된 논리는 뭐였냐면은 검찰이 대단한 물증도 없으면서 과잉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거는 최소한의 범죄 행위가 소명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주장이 완전히 뭐 허위였다는 거. 그러니까 허위를 기반한 주장으로 검찰과 어쨌든 사법체계를 공격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여권의 부담이 막대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은 아까 장해찬 평론가도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쪽으로 결론이 나도 저쪽으로 결론 나도 여권엔 부담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잉 수사라는 지적에 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논리를 막 폈던 유시민 이사장 포함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그분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인정됐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런 논리적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지금 국민들의 분노, 조국 장관 임명 사태에 대한 분노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은 그 일가가 구속되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조국 장관의 동생이 구속되지 않았던 것처럼 조국 장관의 일가가 통상적인 어떤 구속 사례에 비춰봐가지고 상당히 다른 판단들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또 이제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할 만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 입장에서는 기각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 인정이 되든지 또는 어떤 사유로 각각 그런 판단이 나오든지 간에 결코 뭐 좋은 상황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 위원장 어떻게 저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전혀 여당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건 지지자와 시민들께서는
탄원서와 선처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뭐 100m, 500m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것은 기소든 포토라인이든 검찰이 어찌되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들을 자꾸 이제 방금 뭐 휠체어탄이 아니면 뭐 목발진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또한 어찌되건 유죄 추정하게 만드는 자꾸 구실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검찰개혁 혹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뭐 어떤 수사 관행들을 좀 없애야 된다. 이런 뭐 인권보호를 하는 수사관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도 이제 언론 개혁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방금 취재하는 것도 어찌되건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한 한 개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국 장관 같은 경우 더 이상 장관의 신분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한 개인으로서 방어권을 충분히 가지고 자신의 어떤 신변 보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좀 언론에 무방비된 상태로 노출되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 영장 청구되면서 검찰의 좀 주장만 전해드렸는데 정경심 교수 측의 입장이 나와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대진 변호사님. 일단 사실은 의혹은 2개다. 왜 11개로 확대해서 얘기하느냐라는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은 3가지로 지금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표창장 관련된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 그리고 증거인멸에 관련된 그 부분들을 3가지로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제 조국 교수 측은 크게는 사모펀드와 그 표창장에 관련된 부분뿐인데 이거를 너무 어떻게 보면 살라미처럼 나눠서 11가지로 나눈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에 실질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구속영장이라는 게 최소한의 혐의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지금 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는 사실들이 모두 다 인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조국 교수 측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혐의점들이 2가지로 포괄되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너무 세부적으로 11가지로 쪼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기여를 하신 분이 장현찬 평론가, 유시민 이사장입니다. 영장 기각되면 검찰 책임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돼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게 영장 만약에 발부됐다 해서 유죄 판결 받는 게 아닙니다. 영장 기각됐다 해서 무죄를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수사 과정 또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분수령이긴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유무죄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닌데 가장 먼저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정치 쟁점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고요. 영장이 발부가 되면 윤석열의 승리, 영장이 기각이 되면 조국의 승리라는 공식을 스스로 인터넷 방송에서 언급까지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언론들과도 여러 지금 설화를 겪고 있기도 한데 이렇게 여권의 유력 인사인 유시민 이사장이 먼저 나서서 영장 발부 여부를 가지고 이 수사의 승패를 점치다 보니 지켜보는 국민들도 영장 발부되면 마치 유죄인 것처럼 기각되면 무죄인 것처럼 법원 앞에서 또 그러한 촉구 탄원 시위까지 하겠다는 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다른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향으로 유력 인사들이 이 방향을 틀고 가고 있어요. 저는 이 시작점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 남동생 영장 기각됐다고 한국당 의원들이 그 법원 찾아간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에 앞서서 김경수 경남지사 1심에서 유죄 선고받고 구속됐을 때 그 판사를 실명을 거론하면서 적폐 판사다, 탄핵해야 된다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직접 지목하고 공청회 한 것. 이것도 대단히 부적절했거든요. 여야 할 것 없이 나한테 불리한 판결 내리면 판사를 다 적폐로 몰아가고 나한테 유리한 판결 내리면 좋은 사법부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권의 후진적인 문화가 국민들로 하여금 영장 발부 여부를 가지고 이렇게 또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러한 사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에 또 정치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판단하는지 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국 정국에서 관여를 해왔다. 장경태 위원장의 보기에 이게 결국에 유시민 이사장에게 득이 될 것 같습니까? 실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어쨌든 초반에 저희가 조국 장관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 아마 이익과 손실을 따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검찰이 좀 무리하게 수사한 부분들, 예를 들면 인사청문 일정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요. 아니면은 인사청문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무리하게 기획수사라든지 표적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 검찰에 대한 이 행태들이 기존에 있는 수사 관행과 검찰의 모습
보다 좀 더 과잉해서 왜곡되고 혹은 과장돼서 이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유시민 이사장님도 이 손실 이익을 따지지 않고 아마 관여를 하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는 아마 지금 워낙 많은 피의 사실들이 공표가 되어 있고 또 진실 공방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도 처음에 용동학원 이야기하다가 사모펀드 이야기하다가 표창장 이야기하다가 자꾸 이제 이슈들을 좀 옮겨가고 있거든요. 펀드도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이사장님께서도 이 많은 어떤 무엇이 진실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아마 좀 더 논쟁, 쟁점을 좀 더 부각시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언론사 KBS하고 JTBC까지 여기서 성희롱 좀 논란도 있었고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도 어느 정도 드러났고. 그렇죠. 사실 중요한 건 총선과 대선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잊고 있지만은 동양대 총장과의 이제 논쟁이 벌어졌을 때도 그때 유시민 이사장이 뭐 우리가 보기엔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고 정치인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본인은 언론인이다 이랬어요. 근데 언론인의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보여지는 여러 가지 편파적 입장 그리고 언론을 자처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본인의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는 권위에 의존해가지고 언론사에게 자꾸 메시지를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코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유시민 이사장의 사실 지금까지 언론에서의 표출되는 모습이 한 10년, 20년 단위로 놓고 보면은 굴곡을 많이 겪습니다. 과거에는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호하는 관계 속에서 뭐 맞는 말도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면은 사람들이 또 그다음에 국정농단 사태 이런 것들이 퍼진 뒤에는 굉장히 또 그것을 또 명쾌하게 비판하고 논리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저격수 입장으로는 굉장히 또 칭찬받았었는데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인이 이제 어용 언론인이 되겠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어용지식인이 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또 이제 비판을 받는 또 시기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여당, 야당 정치인 다 해봤지만은 사실 여당에서 옹호하는 입장으로 간 지식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저렇게까지 과거에 비해서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한 아까 제가 굴곡이라 그랬는데요. 골짜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